한국 시각으로 3월 2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다소 가려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의 1단 로켓은 이번에도 대서양의 목표 지점으로 사뿐하게 되돌아왔습니다. Attempting to land on our drone ship, just read the instructions. 우주인 4명을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말이죠. 임직원의 고도의 엔지니어링 실력과 이를 이해하는 리더가 없다면 결국 킬로그램당 로켓 발사 가격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스페이스X 본사에 있는 팰컨 9의 1단 로켓입니다. 직접 실물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물체가 우주에서 다시 지상으로 착륙하는지 대단하기만 합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를 무작정 추앙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기업을 모두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 특히 팰컨 9을 직접 봤다면 일론 머스크를 단순히 괴짜로 보기에는 그 이면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걸 저처럼 인정하게 될 겁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의 관점에서 스페이스X는 배울 점이 많은 기업이죠. 로켓이 발사되면 상공 84km 도착 후 추진체가 분리됩니다. 이때 팰컨 9의 1단 로켓, 즉 추진체는 위아래가 뒤집히면서 맹렬한 속도로 지구를 향하게 되죠. 음속의 7배로 떨어지는 로켓을 바다 한가운데 작은 점과 같은 목적지로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1단 로켓의 격자 날개, 하부 받침다리, 내구성이 강한 엔진과 구동장치, 민감한 센서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과 고도의 알고리즘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가 막히게 결합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마치 테슬라의 경쟁사가 테슬라 전기차를 학습하기 위해 OTA,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기능을 무시하고 모터와 주행거리 등 하드웨어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격자 날개를 원하는 만큼 정확히 통제해야 로켓을 목표한 지점까지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켓이 지상에 가까워질 때 엔진을 한 번 더 구동해 착륙을 위해 속도를 줄여야겠죠. 이때 정확한 타이밍에 알맞은 점화 실력도 중요하고요. 로켓의 부스터를 재활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신기한 일인지 매번 보면서도 믿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동안 총 5대의 스페이스 셔틀 중 무려 2대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1일 스페이스X와 나사가 연이어 우주 탐험의 역사를 기록 중입니다. 스페이스X 크루6는 나사가 선발한 4명의 우주 비행사를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 크루드래곤에 태우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6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크루드래곤을 우주로 보내는 로켓이 바로 스페이스X의 팰컨 9입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파산의 위기를 겪고 끝내 성공시킨 팰컨 9과 크루드래곤이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사해봤는데요. 오늘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부터 어떤 이유로 주목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을 끝으로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습관처럼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이유에 관해 늘 강조하는 것이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의식은 지구를 밝히는 작은 촛불이라면서 그 역사는 짧고 쉽게 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촛불은 유성 때문에 꺼질 수도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꺼질 수 있다는 것이죠. 3차 대전 때문에 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지구의 여러 행성으로 인류의 삶을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다른 행성이나 천체에 인간의 존재를 확립하는 다행성 종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기술적 조건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나사의 우주왕복선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로켓 재사용을 스페이스X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턴 5 로켓이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니 우주왕복선과 팰컨 9의 성능 차이가 이해되더군요. 1972년 12월 세턴 5호는 마지막 유인 달 탐사 우주선 아폴로 17호를 싣고 발사에 성공합니다. 1973년 5월 세턴 5호는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우주로 옮기는 것을 끝으로 퇴역합니다. 세턴 5호는 1960년대 나사가 개발한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이었기에 아폴로 우주선과 달 착륙선처럼 큰 페이로드를 지구 궤도와 그 너머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턴 5호는 총 13번의 발사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지구의 중력을 성공적으로 벗어났죠.
세턴 5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이유는 로켓 개발과 운영 방식이 복잡하고 비싸다는 겁니다. 우주왕복선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지 않았기에 그 비싼 비용을 투자해 각 임무마다 딱 한 번만 사용했죠. 그러나 로켓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곧 미사일 발사 실력과 연관되기에 세계가 나사의 존재를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미사일의 우수성은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죠. 발사한 미사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요. 미사일의 관점으로 세턴 5는 미국 최대의 공학 프로젝트였으며 상업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비효율적인 연구 결과로 냉전 시대의 소멸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켓 발사는 마치 여객기를 한 번 날리고 부순 다음 새로운 여객기를 단 한 번의 비행을 위해 다시 제작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소련과 우주 경쟁을 지속하기에는 베트남전으로 세금 출혈이 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했죠. 심지어 아폴로 우주선은 임무를 마친 후 모든 장비를 우주에 버렸습니다. 승무원을 태운 캡슐만 바다로 추락하는 방식이니 고가의 장비가 우주의 쓰레기로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우주왕복선입니다. 우주왕복선은 말 그대로 우주에 다녀와서 다시 발사될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나사는 우주왕복선에 장착된 트윈 부스터를 바다에 안전하게 떨어뜨려 수거해 정비 후 재사용하려고 했죠. 우주왕복선은 이론상으로는 정말 훌륭한 우주선이었습니다. 1981년 비행기처럼 보이는 우주왕복선이 등장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Main touchdown. 우주왕복선은 27톤의 화물을 싣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임무를 마친 뒤 다시 지상에 활주로로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격주로 발사하고자 탄생한 우주왕복선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단일 사용을 위해 설계된 세턴 5와 달리 우주 임무 비용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우주왕복선도 추력이 좋기에 인공위성이나 국제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물품처럼 큰 탑재물을 궤도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봇8까지 장착해 우주비행사들이 궤도에 있는 동안 위성이나 다른 우주선의 유지보수를 시도했죠. 나사의 우주왕복선은 로켓 재사용이라는 새로운 발사체 개념을 이상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 우주왕복선은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면 지구로 돌아와 재빠르게 다시 발사돼야 했죠. 그러나 로리가버는 나사 부국장이 되자 우주왕복선 유지 비용이 갈수록 너무 비싸진다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이미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우주왕복선을 제작했지만 재활용 로켓을 유지하고 정비하는 일은 소모성 로켓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비싸졌죠. 우주왕복선으로 화물을 지구 저궤도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1kg당 무려 약 88,000달러까지 치솟아 기존 로켓보다 4배나 비싸진 겁니다. 우주왕복선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왕복선을 우주로 날리는 트윈 부스터가 발사 때마다 예상과 달리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트윈 부스터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더 싸게 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우주왕복선에 재사용 가능한 부품들도 온전히 재활용하려면 1만 명이 무려 9개월 동안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비행할 때마다 가격은 치솟게 되는 겁니다.